수면무호흡증과 당뇨병을 좀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렙틴이라고 있죠. 이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식욕 촉진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지방에서요 분비되는데요. 요 렙틴은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허기진 걸 느끼게 해서 음식을 막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달고 칼로리 높은 것만 찾게 돼요. 단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렙틴이라는 게 언제 분비되냐면 잠자고 깊은 잠일 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쌓여 있다가 깊은 잠일 때 이게 왕창 분비되는데 수면무호흡증처럼 깊은 잠이 없어지게 되면 렙틴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식욕 촉진, 렙틴은 참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음식을 봐도 배가 포만 호르몬이에요. 배가 부르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렙틴은 깊은 잠일 때 분비되는데 다른 잠일 때 분비되는 게 그렐린이라고 있어요. 이게 식욕 촉진 호르몬이에요. 배고픈 걸 느끼게 하는. 근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렙틴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렙틴이 증가되면 포만을 느껴서 살이 음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렙틴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면 당뇨병하고 똑같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렙틴이 나와도 분비가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호흡증 환자들은 렙틴의 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렙틴이 높아지고 또 얘네들이 저항성이 생겨서 효과를 못 일으키는, 즉 계속 음식을 먹고 살이 더 찌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뇨도 똑같습니다. 빨간색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인데 혈당이 높아요.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게 당뇨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뇨 하나도 없고 진단 안 받은 사람들을 아침에 피를 뽑아서 검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데이터도 있죠. 인슐린도 재보면 무호흡증 현재가 높아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내당능, 공복시 혈당이 100에서 126까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내당능이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로 얘기합니다. 약을 먹진 않지만 당뇨가 높은 거예요. 피 속에 혈당이 100 이하로 안 떨어지게 되니까 인슐린이 자꾸 나와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과도하게 분비되면 렙틴하고 똑같이 얘가 기능이 떨어져요.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인슐린은 높은데 혈당은 안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게 수면무호흡증에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 흔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합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해주는 거 해보면 혈당이 100에서 한 110, 120 나오는 내당능 환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살찌는 거, 식생활을 불규칙하게 하는 거, 스트레스도 원인이 있겠지만 수면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무호흡증은 잠을 못 자는 거 외에 저산소성이 생겨서 염증 물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당능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한 5년 동안 무호흡증 환자를 추적해 본 거예요. 당뇨가 없었던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무호흡증이 없었던 사람은 당뇨 생기는 일이 한 요거밖에 안 생겼어요. 조금 요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당뇨가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은 아까 혈압처럼 15년 추적을 쭉 올라가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뇨가 훨씬 더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혈압도 높아지지만 당뇨도 높아져요. 이게 이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신체 2%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부위예요. 무게로 따지면. 그런데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15%가 뇌로 전달됩니다. 산소의 20%를 뇌가 씁니다. 우리 몸에서 쓰는 포도당의 25%를 뇌가 씁니다. 그러니까 뇌는 작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공장이에요. 우리 몸에서 근육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도 적게 쓰고요. 포도당도 안 쓰게 됩니다. 심장도 적게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가 공장이 멈추니 심장에서 피를 많이 보낼 필요도 없고 포도당을 몸에 쓴 거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몸에 산소도 많이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연구입니다. 재작년에 발표했던 연구인데 CGMS라고 해서 피부에다 놓고 72시간 동안 혈당을 30분마다 계속 재주는 거예요. 내가 체크 안 해도. 이걸 갖고 수면 무호흡증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밤새도록 기록해 봤어요. 수면 검사하면서요. 파란색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혈당이 쭉쭉 떨어져요. 자면서 새벽까지. 왜 떨어질까요? 뇌가 꺼지니까 몸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만 쓰고 끝내는 거예요. 몸에 저장되는 포도당을 꺼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떨어져요. 아침에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잘 때부터 혈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나 자다가 계속 깨니까 포도당이 필요하니 몸속에 간에 근육에 저장됐던 포도당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계속 많이 끄집어내니까 뇌가 많이 쓰니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포도당이 많이 나오게 되면 따라서 인슐린도 나옵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떨어뜨리려고요. 그렇게 되면 밤에 인슐린이 안 나와서 쉬어야 되는데 24시간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 인슐린 저항성, 일을 안 하는 상태가 돼요. 지쳐서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대로 혈당이 이렇게 높아지는 일이 시간이 갈수록 무호흡증이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 3년 연구에서 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당뇨도 생기지만 혈압도 생기는 병입니다. 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왔는데요. 주 교수님.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이네요. 자가 진단이 있을까요? 사실 자다가 일어나니까 본인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자가 진단은 사실 거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본인은 주무실 때 잘 모르지만 이제 같이 주무시는 뭐 아내분이나 이제 배우자분들이 그 잠자는 환자분들이 뭐 코골이가 심하다던가 그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진단이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가 진단은 오히려 내가 혈압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젊은 나이에 가끔 생기고 약을 잘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혹시 내가 무호흡증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시고 검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가 진단이 뭐 몇 가지 뭐 베를린 설문지도 있고 그쵸, 네. 스탑뱅이라고 하는 표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단 기준에는 베드 파트너가 코를 습관적으로 골고 숨을 안 쉬는 게 확인이 되면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 너무 코를 골아, 당신 너무 코를 골아, 숨을 안 쉬어 이런 게 발견되면 한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알 수 있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자고 나도 개운치 않아요. 충분히 맞아요. 잤는데도. 네네네. 두 번째는 자고 나면 입이 굉장히 마릅니다. 네. 숨이 막히니까 자꾸 입을 벌리고 자요. 구강호흡이라고 하는데 자고 나서 이유 없이 입이 마른 경우 무호흡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고 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개운치가 않아요.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머리가 띵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코를 고는 사람이 낮에 너무 졸립고 피곤하면 이 역시도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코를 고는 사람이 90%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사람은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있다면, 그리고 같이 자는 사람이 자리를 피할 정도로 코골이가 크다면 수면 무호흡증 의심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같이 자는 사람한테 내가 코를 고는지 무호흡증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숨소리가 조용한 건 다르죠. 우리가 무호흡증은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경우니까 네. 우리가 잠깐 멈추는데 10초 이상은 숨을 멈추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10초에서 아까 보인 대로 30초, 1분 넘어가는 거니까 조금 다르고요. 코를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멈춰요. 그러다가 푹 하고 숨을 네. 푹 내고 내쉬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런 경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분이 두 가지 질문 더 했는데, 아마리네님 질문부터 할까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깨워주면 되는 건가요? 깨워줘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뭐 깨워서 이제 알려줘야 되고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네.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너무 숨을 안 쉬게 되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깨워주는 네. 것도 맞는데 네. 옆으로 일단 돌아 눕히시고요. 네. 근데 매번 잠 안 자고 숨 안 쉬나 보면서 깨워줄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빨리 병원을 네. 방문을 시켜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이 진료받고 검사하면 예방될 수 있나요? 즉 치료될 수 있나요? 검사는 잘 받을 수 있나요?인데 어떠신가요? 검사를 하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기준이 다 서포트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치료 또한 네. 잘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는 100% 됩니다. 네. 본인이 치료를 얼마나 잘 수능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2년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는 급여가 됐습니다. 보험이 돼서 70만 원이 넘는 검사가 20%가 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수면 다운 검사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따 말씀드릴 양압 치료기도 보험이 돼서 네.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내면 매달 빌려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20만 원도 안 들어요. 원래 살려면 200만 원이 넘는 장비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검사는 수면 클리닉이 개설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대부분의 수면을 전문으로 보는 과들이 있고요. 되게 신경과에서 많이 보는데 방문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검사하면 충분히 진단되고 쉽게 진단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위험한 뇌졸중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네. 신경과 의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뇌졸중 환자는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네. 무호흡증이 뇌졸중을 일으킨단 말이죠.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이라면 어떤 거냐면은 뇌혈관으로 인해서 뇌에 손상되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로 피가 못 가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고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는 질환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과 여러 가지 심뇌혈관의 어떤 연관성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다 심각한 질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뇌졸중이 수면 무호흡증과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왜 뇌졸중이 발생하느냐? 사실 이 기전은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고혈압 기전과 유사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나 교감신경 같은 것이 항진되면서 혈관에 어떤 무리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혈압,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면은 뇌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뇌혈류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면은 이것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면서 뇌혈관이 막힌거나 아니면 뇌혈관이 터지는 질환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 발생해 뇌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이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수면 무호흡증이 다시 또 악화되고 또 이 수면 무호흡증이 더 악화되어서 또 여러 가지 또 더 심각한 질환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증은 정말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뇌졸중 사망 연관성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 그 중증도를 표현하는 지수가 이제 AHI라는 그 지표인데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 및 사망이 발생할 확률이 심각한 36 이상인 경우에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이 넘는다는 얘기는 1시간에 30번 숨 안 쉰다는 네, 얘기니까 맞습니다. 네. 평균 2분마다 숨을 안 쉰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분마다 뇌가 깬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네. 되면 3배 이상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네. 거니까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은 뇌졸중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네, 굉장히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뇌졸중이 있는 환자에서 그 무호흡증이 얼마나 있는지 봤을 때 보시면은 이제 빗금 쳐져 있는 거는 뇌졸중이 없는 환자이고 이 색깔이 완전히 칠해진 거는 뇌졸중이 있는 환자인데 뇌졸중이 있는 환자분들이 뇌졸중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수면 무호흡증 비율이 약 3배 이상, 특히 여성분들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에서 그러면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좀 다른 각도로 연관성을 보여주는 치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양압기인데 양압기를 뇌졸중 환자에서 잘 사용할 경우에 잘 사용한 환자들은 이 뇌졸중의 어떤 그 장애 지표, 중증도 장애 지표를 보이는 이 NIH 스트로크 스케일도 크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뇌졸중을 보였던 환자에서 이 무호흡증이 확인되고 이 무호흡증을 잘 치료했을 때 이 CPAP을 잘 사용한 환자들은 그 이후에도 심뇌혈관 질환이 재발하는 것도 크게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졸중 환자에서 무호흡증을 발견하고 꼭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애를 이후에도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꼭 필요한 네. 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수면 무호흡증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마비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혀 근육도 근육이에요. 이게 마비가 생기면 혀도 좀 늘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뇌졸중이 오면서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치료를 노CPAP이니까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뇌졸중의 변화가 마이너스 1인데 CPAP 양압기를 잘 쓰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인 네, 거죠. 장애가 예. 없어집니다. 네. 또 뇌졸중의 재발률도 무호흡증이 있는데 방치해두면 재발률이 2배가 높아지는데 네. 치료를 안 했더니 재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혹시 뇌졸중을 앓고 있고 장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본인의 수면을 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서 약을 열심히 드시는 것 외에도 수면의 질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